남편이 나무 상자 안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8날 동안 한여름 뙤양 아래 숨이 끊어질 때까지요. 그런데 그 남편의 아내가 유일하게 할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어린 아들을 데리고 궁 밖으로 나가버렸다면 여러분은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피해자일까요? 공모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어떤 존재일까요? 33년 뒤 이 여인은 수백 명의 신하가 머리를 조아리는 화려한 환갑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어요. 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이 두 장면이 공존해요. 1762년 창경궁 뒤주 앞에서 울부짖던 세자빈, 1795년 수원 화성행궁 봉수당 아들이 차려준 성대한 잔치를 받는 왕의 어머니.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 겹씩 벗겨보려 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해경궁 홍씨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 나는 이렇게 본다고 말하고 싶어지신다면 그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이 여인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의 시선이 곧 이 이야기의 마지막 한 조각이 됩니다. 자, 그럼 1735년으로 갑니다. 한성부 서대문 밖 풍산 홍씨 집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홍봉안, 훗날 영의정까지 오르는 인물이지만 이때만 해도 과거에 급제조차 하지 못한 평범한 양반이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이름이 의뢰 그랬듯 역사는 이 아이를 홍봉안의 딸로만 기억했죠. 그런데 9회가 지난 1744년 이 이름 없는 아이에게 운명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영조가 세자빈 간택령을 내린 거예요.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3번의 심사를 거쳐 최종 낙점된 이가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한중록 일부에는 삼간택을 앞둔 날의 기억이 적혀 있어요. 집에서 있을 날이 점점 줄어들수록 마음이 갑갑하고 슬퍼서 밤이면 어머니 품에서 잤다. 나이 10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요즘 10살이면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주말에 친구들이랑 노는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이 아이는 궁궐에 들어가 왕실의 며느리가 됐어요. 별궁인 어의궁에서 세자빈 수업을 받고 1744년 1월 13일 혼례를 올렸습니다. 신랑도 동갑 10살이었어요. 두 아이가 나란히 서서 왕실의 의례를 치른 겁니다. 이 아이에게 선택이라는 단어가 존재했을까요? 이 질문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 여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선택의 부재이니까요. 혼례 상대는 사도세자, 영조의 아들이자 조선의 왕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세자의 아버지 영조라는 인물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이야기의 절반이 보이지 않아요. 영조는 숙종의 아들이었지만 어머니 최숙비는 궁궐 무수리 출신이었습니다. 왕실 최하층 출신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그를 따라다녔죠. 게다가 이복형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급사하면서 영조가 형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조정 전체를 뒤덮었어요. 영조실록에 이런 구절이 남아있습니다. 임금이 신하들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 해명하기를 나는 형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고요. 왕이 신하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자기 변호를 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람의 콤플렉스가 어떤 것이었는지 말해줍니다. 낮은 출신, 독살 의혹, 끊임없는 정치적 공격, 이 모든 것의 반작용으로 영조는 완벽한 후계자를 갈망했어요. 사도세자가 태어났을 때 영조의 나이 42,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모든 기대를 쏟아부었죠. 문제는 그 기대가 사랑이 아니라 강박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영조가 원한 건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결함을 덮어줄 완벽한 작품이었어요. 사도세자는 어릴 때 영특했습니다. 3살에 효경을 읽었고 5살에 경서의 뜻을 물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클수록 아버지의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사도세자는 학문보다 무예를 좋아했고 칼과 칼집으로 전쟁놀이를 즐기면서도 공부했다고 거짓말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한중록에 따르면 영조는 이를 알게 된 후 관련 상궁들을 추궁했고 형벌이 지나쳐 결국 두 상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경궁은 이 일로 인해 세자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적었어요. 1749년 사도세자 나이 15, 영조는 이 아들에게 대리청정을 맡깁니다. 왕의 업무를 대신 보라는 뜻이에요. 15살에 국정 운영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중학교 3학년한테 대기업 경영을 맡긴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것도 창업자가 바로 옆에서 모든 결정을 감시하고 마음에 안 들면 회의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구조였습니다. 단, 이 비유에 한 가지를 더해야 합니다. 매월 15일과 30일에는 반드시 영조 앞에 나아가 결제를 받아야 했어요. 자율권은 주되
감시는 놓지 않겠다는 구조. 세자에게 주어진 건 권한이 아니라 책임만이었습니다. 학계 일각에서는 영조가 노론과 소론 사이의 난제를 세자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시각도 있어요. 당시는 노론이 경종을 지지한 소론 세력을 완전히 토벌하라고 압박하던 시기였거든요. 대리청정이 시작되면서 사도세자는 노론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론 계열 인사들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소론 측의 역모 혐의가 드러난 나주 벽서 사건에서는 처벌을 온건하게 이끌어 노론을 격분하게 만들었어요. 이 지점에서 사도세자를 둘러싼 정치판의 핵심 인물이 곧 등장합니다. 세자의 장인이자 해경궁의 아버지 홍봉안이에요. 노론은 한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점을 모르면 이모화변 전체가 안 보여요. 노론 전체가 사도세자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당시 노론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세자의 장인 홍봉안을 따르는 부홍파, 그리고 홍봉안을 공격하는 공홍파, 김상로, 홍계의 같은 인물이 이끌던 세력이었죠. 공홍파의 계산은 단순했어요. 세자가 왕이 되면 홍봉안 일가가 권력을 독점한다. 세자를 무너뜨리면 홍봉안도 무너진다. 그 빈자리를 접수한다. 사도세자는 당파 간의 싸움이 아니라 같은 당 안에서 벌어진 내전의 희생자였습니다. 혈연보다 계파가 강했던 시대, 사위보다 정파가 중요했던 시대, 여기에 궁중 세력도 가세합니다. 정순왕후 김씨는 영조의 계비로 사도세자보다 15살이 어렸어요. 며느리뻘인 여인이 시어머니 자리에 앉은 기묘한 구도였죠. 정순왕후의 아우 김구주가 김상로, 홍계이와 결탁해 세자를 제거하는데 깊이 관여했습니다. 화완홍주도 빠질 수 없어요. 사도세자의 이복 여동생인 화완홍주는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한 딸이었는데 한중록에 따르면 어린 시절 오빠에게 폭행을 당한 기억이 원한이 되어 훗날 양아들 정우겸과 함께 세자를 무고하는데 적극 가담했습니다. 친어머니 영빈 이씨, 이복 여동생 화완홍주, 장인의 정적들, 계모 정순왕후의 친정, 그물이 사방에서 조여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세자 본인의 상태도 심각했습니다. 이 부분을 빼고 이야기하면 공정하지 않아요. 1757년 영조 33년 한중록에 따르면 이때부터 사도세자에게 의대증이 나타났습니다. 옷을 입지 못하는 병이에요. 해경궁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대병환이야 더욱 형용할 수 없고 이상한 괴질이니 대처 의대를 한 가지나 입으시면 의관 조복 이하 궁복 편복을 10벌, 20벌을 갖추어야 겨우 그중 하나를 입으셨다. 옷 한 벌을 입기 위해 10벌, 20벌을 준비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 시중 드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1757년 6월 어느 날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내관 기만채의 목을 벤 뒤 그 머리를 들고 궁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입니다. 그 머리를 들고 들어오셔 내인들에게 보이시니 내가 그때 사람 머리 버인 것을 보았나이다. 이날 하루에 죽은 이가 기만채 포함 6명이었어요. 서울대 정병설 교수는 이 사건의 잔혹성과 규모로 보아 이것이 첫살인이었을까 의심하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1758년 2월 영조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세자를 불러 물었습니다. 네가 한 일을 바로 아뢰거라. 심화가 나면 견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닭이나 짐승이라도 죽여야 마음이 낫나이다. 어찌 그러하느냐? 마음이 상하여 그러하나이다. 마음이 어찌 상하였느냐?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어 서럽고 꾸중하시기에 무서워 심화를 얻었나이다. 아버지의 학대가 분노가 되고 분노가 살인이 된 겁니다. 영조는 깊이 한숨을 쉬며 내 이제는 그리 않으리라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1760년 7월에는 해경궁 홍씨에게 바둑판을 던져 왼쪽 눈 근처를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한중록에는 눈알이 빠질 뻔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1761년 1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세자가 자신이 총애하던 후궁 빙해를 손으로 때려 죽인 겁니다. 빙해에게는 갓돌이 지난 아들 은전군이 있었는데 세자는 이 아기를 연못에 내던졌어요. 다행히 연희비에 걸려 시종들이 급히 건져내 목숨은 건졌습니다. 폐세자 반교와 한중록을 종합하면 사도세자가 죽인 내관, 궁녀, 하인의 수는 거의 1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두 기록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한중록에서 해경궁은 사도세자를 완전히 이성을 잃은 미치광이로 묘사했어요. 궁녀를 살해하고 의대증에 시달리고 여승과 기생을 끌어들이고 어머니까지 죽이려 한 인물로요. 그런데 영조실록 38년 5월 22일 뒤주에 갇히기 직전 영조와 사도세자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가 제게 본래 화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영조가 대꾸합니다. 차라리 발광을 하지 그러느냐.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차라리 발광을 하지라는 건 아직 발광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도세자가 정말 완전한 미치광이었다면 영조는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또한 사도세자는 1749년부터 1762년까지
무려 13년간 대리청정을 수행했습니다. 미치광이가 13년 동안 국정을 운영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울산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공동연구진이 한중록의 기록을 현대정신의학 기준으로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세자의 증상을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에 가깝다고 진단했어요. 완전한 관계가 아니라 조증사파 때 극단적 행동이 나타나는 패턴이었다는 겁니다. 실록에는 화증이라 하고 한중록에는 발광이라 합니다. 둘 중 하나는 과장이거나 축소예요. 이 두 기록 사이의 빈 공간에 해경궁 홍씨가 왜 남편을 그토록 극단적으로 묘사해야 했는지에 대한 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1761년 4월 2일 사도세자가 관서 미행을 단행합니다. 허락 없이 궁을 빠져나가 평양까지 다녀온 거예요. 하급 군관 함대일이 남긴 행행일기에 따르면 세자는 4월 7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한 달간 평양에 머물렀습니다. 돌아올 때 평양 기생들을 데리고 왔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 관서 미행은 넉 달 뒤에야 영조에게 발각됐습니다. 영조는 노발대발했어요. 단순한 탈선을 넘어 세자가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심으로 번졌거든요. 한중록에는 이때 사도세자가 해경궁에게 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무사치 못할 듯하니 나는 패하고 세손은 효장세자의 양자로 삼으면 어찌할까? 체념이에요. 세자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1762년 윤 5월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홍계이의 겸종, 쉽게 말하면 공홍파 핵심 인물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이 나경원이 영조 앞에 나가 사도세자의 비행 10가지를 고발해요. 흥미로운 건 나경원이 고변서를 처음 바칠 때 한 말입니다. 별난이 호흡 사이에 있다. 세자가 곧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뜻이죠. 이 한마디가 영조의 최대 공포, 즉 자신이 죽은 뒤 미치광이 세자가 즉위하면 왕조가 끝난다는 두려움을 정확히 건드렸어요. 더 흥미로운 건 고변서의 운명입니다. 나경원이 영조에게 직접 고변서를 바쳤는데 영조가 읽다가 말고 이런 변이 있을 줄 미리 염려하였다고 하자 홍봉안이 즉시 말합니다. 그 글을 두어 어디에 쓰겠습니까? 청컨대 불태우소서. 영조는 그 말에 따라 고변서를 태워버렸어요. 세자의 장인이 세자를 고발한 증거를 없앤 겁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홍봉안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위를 보호하려 한 것인가? 아니면 내용이 알려지면 자기 가문에도 불리하니 증거를 인멸한 것인가? 나경원은 처형됐고 고변서의 정확한 내용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그 직후 세자의 친어머니 영빈 이씨가 영조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세자가 내관, 내인, 하인을 죽인 것이 거의 100여 명이오며 불로 지지는 형벌을 가하는 등 참아 볼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아들의 친어머니가 아들을 죽여달라고 한 겁니다. 성궁을 보호하옵고 세손을 건지와 종사를 평안히 하옵는 일이 옳사오니 대처분을 하옵소서. 윤 5월 13일, 양력 7월 4일 영조가 사도세자를 창경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이광현 일기라는 자료가 있어요. 당시 궁 안에 있던 관리가 거의 분 단위로 기록한 사적 일지입니다. 이 일기에 따르면 영조는 이 자리에서 칼을 바닥에 두드리며 세자에게 자결을 명했어요. 사도세자의 대답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부자천성의 윤리는 하늘이 정한 것이온데 어찌 아비가 자식에게 죽으라 명하십니까? 3시간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영조는 칼을 뽑아 직접 내리치려 했고 세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번번이 제지당했어요. 마침내 영조의 명이 떨어집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뒤주, 쌀을 담아두는 나무 괴짝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 각각 약 160cm. 성인 남성이 몸을 웅크려야 겨우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창경궁 문정전 앞들에 놓여있던 이 뒤주는 이후 선인문 안쪽으로 옮겨졌어요. 사도세자는 이 상자 안에 갇혔습니다. 부주아바마마 살려주소서. 세자의 외침이 궁궐을 울렸지만 영조는 뚜껑 위에 널빤지를 올리고 큰 못을 받고 밧줄로 동염했어요. 한여름이었습니다. 음력 윤 5월 양력으로 7월 초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삼복더위였죠. 몰래 뒤주 밑 구멍으로 음식을 넣어주던 환관 박필수와 여승가선, 평양 기생 5명이 발각돼 차명을 당했고 영조는 구멍마저 막아버렸습니다. 세자는 누군가 몰래 넣어준 부채에 자기 오줌을 받아 마시며 버텼다고 합니다. 8날이 지났습니다. 윤 5월 21일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숨을 거뒀어요. 28배의 삶이 나무 상자 안에서 끝났습니다. 바로 이 8날의 한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뒤주에 갇히기 직전 어린 세손 훗날의 정조. 이 할아버지 영조 앞에 엎드려 울며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이 장면에 영조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어요. 바로 그 순간 해경궁 홍씨가 세손을 데리고 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손이 화를 당할까 두려워 데리고 나갔다.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스스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겠습니다. 영조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있는 유일한 존재가 세손이었어요. 그 세손이 궁 안에서 사라지면 사도세자를 살릴 마지막 열쇠가 사라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내가 아들을 앞세워서라도 시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 했을 거예요. 해경궁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였을까요? 제거였을까요? 이 장면만 놓고 보면 두 해석의 경계선이 종이장처럼 얇아요. 자, 여기서 방향을 한번 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으면 해경궁 홍씨는 남편을 버린 공모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론 내리기 전에 한 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정말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조선 왕실에서 세자빈이란 어떤 존재였는가? 왕의 며느리이면서 동시에 외척 가문이 대리인이었어요. 세자빈 개인의 의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해경궁의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개였어요. 남편을 택하면 친정이 무너집니다. 친정을 택하면 남편이 무너집니다. 현대 심리학에 이중구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요구가 동시에 주어져서 어느 쪽을 택해도 벌을 받는 상황을 말해요. 해경궁이 처한 것이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자신에게 바둑판을 던져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1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남편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남편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은 뒤주에 갇혀 있고 아버지는 그 남편을 가둔 세력의 한가운데 있고 어린 아들은 언제든 정적들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10살에 궁에 들어와 28년을 살았는데 궁 밖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해경궁의 선택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남편을 포기하는 대신 남편의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쪽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경궁이 한중록에서 남편을 미치광이로 묘사한 것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설계된 서사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모화변 이후 조정에는 무서운 논리가 떠돌고 있었거든요. 죄인지자 불가승통. 죄인의 아들은 왕위를 이을 수 없다. 사도세자가 죄인이면 아들 정조도 끝입니다. 그러나 사도세자가 죄인이 아니라 미치광이라면 미치광이의 아들에겐 왕위 계승의 제약이 없어요. 해경궁은 남편의 명예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아들의 왕좌를 지킨 건지도 모릅니다. 이모화변 직후 해경궁의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1764년 영조가 이른바 갑신처분을 내립니다. 세손정조를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일찍 죽은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킨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이 아닌 존재로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친아들이 법적으로 남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해경궁은 이 굴욕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왕을 만드는 첫 번째 대가였어요. 아들이 왕이 되려면 죄인 또는 미치광이의 아들이 아니라 효장세자의 아들이어야 했으니까요. 혈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왕좌로 가는 길을 확보한 겁니다. 그 다음 적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1775년 영조가 노한으로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명했을 때 좌의정 홍인환이 기다렸다는 듯 반대 주장을 펼쳤어요. 홍인환은 해경궁의 삼촌이었습니다. 친정 어른이 자기 아들의 대리청정을 막은 거예요. 홍인환이 내세운 논리가 이른바 삼불필지였습니다. 동궁께서는 노론과 소론을 알 필요가 없으며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알 필요가 없으며 조정의 일을 알 필요가 없다. 세 가지를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세손이 정치를 모르게 해야 자기들의 권력이 유지된다는 계산이었어요. 해경궁은 이때 언찰, 즉 한글 편지를 써서 홍인환에게 보냈습니다. 세손의 대리청정은 영조의 뜻이니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삼촌은 조카의 편지를 무시했습니다. 친정 가문 안에서조차 해경궁은 고립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죽었고 친정 어른은 아들을 맡고 정순왕후 세력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1776년 3월 5일 영조가 83세로 승하합니다. 세손이 즉위하니 이가 바로 정조예요. 즉위식 날 정조가 한 첫마디가 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당시 정조의 법적 아버지가 효장세자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갑신처분으로 사도세자의 아들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정조는 즉위 첫날 사도세자를 죽인 세력이 가득한 조정에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 발언의 해석이 또 흥미롭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효심의 선언이지만 일부 학자들은 반대 해석을 내놓아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따라서 나는 효장세자의 양자이다. 즉, 갑신처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인하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선왕 영조의 뜻을 건드리면 자신의 존재 근거도 사라지니까요. 어느 해석이든 이 한마디는 정조의 24년 치세 전체를 관통하는 선언이 됩니다. 정조에게 사도세자의 비극은 개인적 불행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적 불행이기도 했어요. 정조는 사석에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사도세자의 불행에 대해 나처럼 원통한 사람이 있는가? 나는 30년을 매일같이 원한을 삼키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비극을 역사적으로 청산하려 들면 엄청난 정치적 격변이 벌어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정조에 대한 암살 기도가 최소 2차례 있었습니다. 1793년 정조는 결국 금등문서를 공개합니다. 영조가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적어 쇠줄로 봉한 괴짝에 넣어 숨겨둔 비밀 문서예요. 도승지 채제공이 정성왕후의 신주 아래에 감췄던 겁니다. 이 문서에는 영조가 사도세자의 죽음을 후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정조는 이를 통해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다는 공식 입장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은 안정되기는커녕 당파 간 갈등만 깊어졌어요. 사도세자의 신원을 요구하는 만인소가 빗발쳤고 노로는 위기감에 더 날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매혹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한중록이라는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중록, 이 책의 제목부터가 논쟁입니다. 이라고 쓰면 한가한 가운데 쓴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이라고 쓰면 한 속에서 쓴 기록이 됩니다. 같은 소리, 전혀 다른 의미. 해경궁 본인은 이라고 표기했어요. 한가롭게 쓴 글이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면 피가 마르는 기록입니다. 왜 한가할 한자를 썼을까요? 궁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생존 전략이었을 수 있어요. 이건 별것 아닌 개인적 회고일 뿐입니다. 라는 포장을 씌운 거죠. 속에 든 건 정치적 변호문인데 겉은 한가로운 수필인 척한 겁니다. 한중록은 3차례에 걸쳐 쓰였습니다. 첫 번째, 1795년 정조가 화성행궁에서 환갑잔치를 열어준 바로 그해 조카 홍수영의 부탁으로 자신의 일생을 회고한 글이었어요. 두 번째, 1802년 초고 작성 후 1805년 완성. 정조가 죽고 난 뒤입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기술했어요. 세 번째, 1802년 7월 본편 작성 후 1806년 부록 완성.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친정에 쏟아진 각종 혐의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의 표현을 빌리면 한중록은 저자의 일생을 회고한 내용,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게 된 경위를 기술한 내용, 친정에 쏟아진 여러 가지 죄의 혐의에 대해 변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 해경궁은 정조의 입을 빌려요. 정조가 말년에 외가의 억울함을 모두 풀어주겠다고 했다. 이 한마디로 자신의 주장에 왕의 권위를 입혔습니다. 특히 가장 치명적 혐의 홍봉안이 뒤주를 가져오라는 아이디어를 냈다는 의혹에 대해 정조의 발언을 근거로 반박합니다. 그런데 정조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죽은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살아있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킨 겁니다. 이 대목에서 해경궁의 정치적 감각이 드러납니다. 한중록의 이본이 현재 20여 종이나 확인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글이 당대에 이미 정치적 문서로 읽혔다는 방증입니다. 한중록은 조선 최고의 궁중 문학이면서 동시에 조선 최고의 정치적 자기 변호문이었습니다.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정치인의 회고록과 법정 최종 진술서를 합쳐놓은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중록이 쓰여지게 된 직접적 계기를 추적하면 정조와 해경궁 사이에 숨겨진 긴장이 보여요. 1777년, 즉위 1년 뒤 정조는 창경궁 통명전 뒤편 언덕 위에 자경전이라는 건물을 짓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거처였어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다른 주거 공간과 달리 언덕 위에 세워졌어요. 궁궐 밖을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경전에서 보이는 곳, 지금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경모궁, 사도세자의 사당이에요. 자경전에서 경모궁까지의 거리 약 500m. 정조는 어머니가 방문을 열 때마다 아버지의 사당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한 겁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문을 열면 죽은 남편의 사당이 보이는 집, 이것을 효심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1795년 화성행궁의 환갑잔치도 같은 맥락입니다. 1795년 유니월 13일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해경궁의 회갑잔치가 열렸어요. 봉수당 월대 앞에 넓은 무대가 설치되고 궁중연희가 펼쳐졌습니다. 정조는 어머니를 모시고 8일간의 행차를 했어요. 화성은 사도세자의 무덤 현룡원이 있는 곳입니다. 정조는 하필이면 아버지의 무덤 옆에서 어머니의 환갑잔치를 연 겁니다. 잔치의 화려함 너머에 남편의 무덤이 있었어요. 해경궁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겠죠. 정조의 메시지는 분명했을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용서를 비십시오. 해경궁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바로 그 해부터 한중록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병이 깊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 집안에는 죄가 없다. 아들이 아버지께 화해하라고 압박하자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미치광이었다고 기록으로 대응한 겁니다. 오마이뉴스의 김종성 씨는 이 관계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겉으로는 절친한 모자관계였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감도는 모자관계였을 가능성이 높다.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49, 해경궁에게 아들의 죽음은 남편의 죽음에 이은 두 번째 버팀목의 상실이었어요. 11살 순조가 즉위하고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에 나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칼날을 겨눈 곳이 해경궁의 친정이었어요. 정순왕후의 오빠 김기죽과 흑산도 유배중 사망한 이를 정조 탓으로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그 복수를 해경궁의 친정에 돌린 겁니다. 동생 홍낙임에게 천주교 신자와 교류했다는 죄목을 씌워 제주도로 유배 보낸 뒤 사사시켰어요. 오빠 홍낙인도 유배됐습니다. 72년간 지켜온 친정 가문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이때 단식 투쟁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며느리 수빈 박씨도 합세해 순조에게 기대어 정순왕후의 뜻을 막아보려 했어요. 한중록 3부는 바로 이 시기에 쓰였습니다.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아래서 친정이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해경궁은 붓을 들어 자신의 최후 변론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해경궁 홍씨는 왕을 만든 여인인가? 왕을 무너뜨린 여인인가? 이 여인이 만든 왕과 무너뜨린 왕은 같은 가문이 서로 다른 인물이 아닙니다. 남편을 무너뜨린 그 선택이 동시에 아들을 왕으로 만든 선택이었어요. 사도세자가 미치광이가 되어야 정조가 죄인의 아들이 아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희생시켜야 아들의 왕좌가 보전되는 구조였어요. 만든 것과 무너뜨린 것은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같은 선택의 앞면과 뒷면이었습니다. 중앙일보의 유성훈 기자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풍산 홍씨 가문은 왕의 마음이 떠난 사위를 지키며 반대파로부터 공격당하기보다는 유력 차기주자인 외손자 정조를 보호해 정권을 재창출하고 가문의 영향력을 지키는 플랜 B를 선택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도세자가 죽은 뒤 풍산 홍씨 집안은 오히려 더 번창합니다. 홍봉하는 좌의정과 영의정을 지냈고 동생 홍인하는 우의정까지 올랐으며 아들 홍낙이는 대사헌, 조카 홍낙성은 이조판서를 역임했어요. 한 집안이 요직을 독점하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사위가 살아있을 때보다 사위가 죽은 뒤에 더 번창한 가문.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모와 변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1815년 음력 12월 15일 해경궁 홍씨가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81세, 10세의 궁에 들어가 81세에 눈을 감았으니 72년을 궁궐 안에서만 보낸 겁니다. 남편의 죽음을 지켜봤고 남편에게 바둑판을 맞아 눈을 다쳤고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고 그 아들이 먼저 죽는 것도 지켜봤고 친정이 무너지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한중록이라는 이름의 기록을 남겼어요. 이라고 썼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한가로움이 아니라 72년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이 여인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10살 때 별궁에서 집이 그리워 어머니 품에 안겨 울던 밤이었을까요? 뒤주 앞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궁 밖으로 나가던 그 찰나였을까요? 자경전 방문을 열 때마다 500m 넘어 경모궁이 보이던 그 아침이었을까요? 아니면 화성행궁에서 수백 명의 할애를 받으면서도 등 뒤에 남편의 무덤이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던 그 순간이었을까요?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20여 종의 이본으로 퍼져나간 한중록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런데 기록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록에 담긴 것, 기록에 담기지 않은 것, 그리고 기록하지 않기로 한 것. 그 세 겹 사이의 빈 공간에 이 여인의 진짜 얼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해경궁은 81세까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